2025년 8월 어느 날 밤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뒤흔드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공식 선언한 것이죠. 미국 언론은 이를 압박 카드라고 해석하며 한국이 당황해 미국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탄이라고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미국 내 보수 언론과 정치권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한국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시기였죠. 그러나 한국 내부의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한국은 자주국방의 토대를 완성해놓고 있었고 미국의 철수 위협이 오히려 그 사슬을 끊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었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와 국방부 일부 참모들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미국의 마지막 전략 거점이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트럼프는 방위비 증액과 무역 흑자 축소라는 단기 이익에 눈이 멀어 그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군대를 빼면 한국이 두려워서 돈을 더 낼 것이다. 하지만 이건 1970에서 80년대식 발상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당시와 전혀 다릅니다. GDP 세계 10위권, 군사기술 세계 최상위권,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조차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 직후 한국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출렁였지만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은 거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국제금융계가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신뢰를 이미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일본 도쿄 증시는 방위 공백 우려로 급락했고 중국 상하이 지수도 긴장 속에 하락했습니다. 일본의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일 동맹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을 겁니다. 한국이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 일본의 안보 경제 전략이 크게 흔들리거든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한반도 권력 공백을 노렸지만 한국이 보여준 침착함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트럼프가 철수를 협상수단으로 썼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전략적 해방을 선물한 꼴이 됐다는 겁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사슬을 스스로 풀어준 셈이죠. 한국 입장에선 70년간의 제한 조항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주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우려도 봅니다. 미국이 철수하면서 단기적으로 한미 간 정보 작전 공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이를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중국이나 북한이 그 틈을 노릴 가능성도 있죠. 다만 이재명 정부가 이미 인도-태평양 동맹망, 유럽과의 군사정 모협정 등을 강화해둔 상태라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워싱턴발 충격은 단순한 안보 위기가 아니라 한국이 주도권을 되찾는 출발점으로 봐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개에서 우리는 미국의 실책이 어떻게 한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되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한미동맹의 그림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100% 긍정적인 관계로만 보지만 실제로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해왔죠. 특히 군사적 기술적 허락,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을 때 미국은 경제 제재와 외교 압박으로 이를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미국은 핵 확산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속내는 동북아에서 자신들이 절대적인 군사 우위를 유지하려는 것이었죠.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이 불안해지고 일본이 독자 핵 개발을 시도하면 동북아 전체에서 미국의 통제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위력 증강이 일정 수준 이상 가는 걸 항상 견제했습니다. 그 견제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에도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 KF-X 전투기 개발 계획 당시 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결국 사업이 지연되고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심지어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한동안 800km 이하로 묶여 있었죠.
이건 명백히 한국을 전략적 이선에 묶어두려는 장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약이 왜 사슬이었는지 명확히 짚어봅시다. 첫째, 한국이 스스로의 방위 전략을 설계할 때 미국이 허락하는 범위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둘째, 일본과의 비교에서 항상 불리한 출발선을 강요당했습니다. 일본은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더 많은 기술 이전과 작전 권한을 보장받았는데 한국은 위험 지역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제한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점이 특히 불공평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경제력으로, 중국은 인구와 자원으로 미국과 협상했지만 한국은 안보 의존도를 빌미로 늘 을의 입장이었죠. 그런데도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배터리 같은 산업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스스로 힘을 키웠습니다. 이건 마치 무거운 족쇄를 차고도 세계 마라톤에서 상위권을 유지한 셈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번 철군 선언은 바로 그 족쇄를 풀어주는 계기입니다. 미국이 자발적으로 허락 구조를 내려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트럼프는 의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전략 군사 기술 모든 면에서 독립할 수 있는 문이 열린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런 제약 없이 1990년대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가졌다면 지금의 국방력은 어느 수준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미 2010년대 중반의 핵억지력과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완전 자주국방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군사대국화는 시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일본은 늘 한국의 군사적 한계를 계산해 넣고 움직였으니까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가 진정한 군사 강국이 되면 중국의 동북 삼성 전략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안보 정책 변화가 아니라 70년간 한국을 묶어왔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이제 한국은 허락받는 동맹국에서 조건 없는 전략 파트너로 더 나아가 독자적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21세기판 광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과거의 광복이 정치적 영토적 독립이었다면 이번은 전략적 군사적 독립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은 미국, 일본, 중국 모두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동북아의 판도를 바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꺼낸 건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 그의 계산에 따른 협상 기술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는 부동산 개발 시절부터 상대방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건드려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스타일이었죠. 이번에도 군대를 빼겠다는 말로 한국을 압박하면 방위비 인상은 물론 무역 양보까지 얻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네, 트럼프의 책 거래의 기술에도 그런 접근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외교와 부동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물 계약은 감정 싸움이지만 국가 전략은 장기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게다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1970에서 80년대에 경제 원조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박식 거래가 통할 거라고 생각한 건 오판이죠. 그렇죠. 트럼프의 핵심 착각은 한국이 미국 없이는 안보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L3, 천궁이,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KF-21 같은 차세대 전투기까지 독자 개발 중이죠. 해군은 KDDX 구축함, 장보고 3잠수함을 통해 자립성을 높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방위비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또 하나 간과한 게 있다고 봅니다. 바로 한국의 외교 네트워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인도, 호주,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대규모 방산 에너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이 철수하더라도 이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오히려 동북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봅시다. 만약 트럼프의 계획이 성공해 한국이 방위비를 대폭 올리고 무역에서 양보했다면 미국이 얻는 이익은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1에서 2년이 한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테니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게다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신뢰를 잃는 건 외교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일본의 시게루 이시바 총리조차 속으로는 미국이 이렇게 한국을 몰아붙이면 우리 차례도 올 수 있다고 경계했을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겉으론 환영하는 척했지만 사실 한국이 독립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동북아 전략이 복잡해집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미군 철수를 반길 수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미군이 빠지면 한국은 훨씬 자유롭게 장거리 타격무기와 전략핵 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이는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를 직접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미국의 사슬이 풀리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트럼프의 결정이 전략적 자살이라고 봅니다. 의도는 압박이었지만 결과는 한국의 자주 국방과 외교 다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이것은 한판의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블러핑하다가 오히려 판돈을 다 잃는 모습과 같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미국이 동맹을 협박 대상으로 착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는 국가고, 그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은 예상치 못한 긴장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이 던진 카드가 사실상 한국의 독립선언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선언이 워싱턴에서 터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서울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는 전례 없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언론은 국가 비상사태를 외쳤지만 실제 내부 분위기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긴급회의에서 이건 기회다라는 결론을 먼저 꺼냈죠.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주둔군 철수 발표가 나오면 바로 동요하거나 미국에 달려가 사정부터 할 텐데 한국은 달랐죠.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첫 발언이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 전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이미 우리의 공군 전력은 독자 작전이 가능하며 미군의 공백을 최소 2년 이상 완벽히 메울 수 있다고 보고한 대목이 중요했습니다. KDX-3 배치 2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KSS-3 잠수함, F-35A와 KF-21 혼합전력, 그리고 L-3과 천궁2로 구성된 다층 방어망까지 이미 완성 단계에 있었죠. 여기에 더해 국가정보원과 외교부가 미국 의존 없이도 확보 가능한 정보 외교 네트워크를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유럽의 NATO 회원국 일부, 중동의 전략적 파트너, 동남아시아의 신흥국과 이미 실시간 정보 공유 채널을 구축해 놓았던 겁니다. 이건 트럼프가 전혀 예상 못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당시 한국 정부가 미국식 공포 프레임에 휩쓸려 허둥대며 양보부터 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미국은 더 큰 요구를 했을 것이고 일본과 중국은 그 틈을 타 한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했을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일본의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한국이 미국과 갈등하면 곧장 한일 군사협력 명목으로 한국의 독자 전략을 무력화하려 들었을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더 노골적으로 북한 카드를 꺼내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했을 테고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미국이 스스로 물러난 자리를 한국 주도의 구조로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청와대가 발표한 첫 공식 성명문이 인상적이었죠. 대한민국은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되 국민의 안보와 국익을 스스로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건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국제사회에 한국은 준비된 강국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 성명 이후 국제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이 즉각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 의사를 밝혔죠.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 제한이 아니라 미국이 빠진 틈을 한국이 메울 수 있다는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더 놀라웠습니다. 국방부는 미군 철수 발표 후 48시간 안에 독자 작전 계획 2025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전시 작전권 완전 이양, 한반도 전구 독립지휘 체계, 위성 드론 AI 기반 실시간 전장 감시 네트워크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미군 없는 한반도 시나리오가 이미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던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발 반전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겁니다. 워싱턴은 압박 카드를 쓴다고 생각했지만 서울은 그 카드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당황했고 유럽과 중동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빠른 판단과 준비된 자주 국방 체계가 없었다면 이번 상황은 한국의 큰 위기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이제 한국은 미국이 빠져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굳혔고 동북아 전략 구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선언이 나온 직후 청와대 비밀회의에서 가장 먼저 테이블 위에 올라온 주제가 바로 핵 억지력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의존해왔지만 이번 사태는 그 공약이 언제든 정치적 거래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50년 동안 봉인돼 있던 카드를 꺼낼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 카드가 바로 독자 핵무기 개발이죠. 사실 한국은 이미 1970년대에 핵무기 개발 능력을 상당 부분 확보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원자력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실험했고 핵탄두 소형화 개념 연구까지 진척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외교 경제 압박으로 1975년 NPT 가입을 강요당하며 모든 계획이 중단됐죠. 그 이후에도 기술적 역량은 계속 쌓였습니다. 원전 운영 경험, 고농축 우라늄 생산 가능성, 그리고 탄도미사일 개발 노하우까지 이미 세계 정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늘 확장 억제라는 명분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봉쇄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계산도 있었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핵 독립국이 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트럼프의 철수 선언은 그 균형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한반도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이상 한국이 독자 핵전력을 갖추는 것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죠. 게다가 지금의 기술 환경은 1970년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SLBM,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고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 개발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을 결합하면 해상 지상 어디서든 신속히 배치 가능한 전술핵 체계를 구축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공식 선언한다면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 생각에 일본은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도 내심 긴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일본의 군사 정상국가화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일본은 늘 북한 위협을 이유로 군사력을 키워왔는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해구산을 빌미로 자위대 확장을 추진하기 어렵죠. 중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서울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10분 이내에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전략 지도 전체를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단순히 안보 보완이 아니라 동북아 전략 구도를 완전히 재설계할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중국의 군사 경제 압박은 무력화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 시도는 제동이 걸리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건 핵 보유 이후의 관리입니다. 핵무기를 가지는 순간 국제사회와의 신뢰 관리가 필수인데 한국은 이미 원전 수출, 방산 수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책임 있는 강국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는 북한이나 이란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로 국제적 수용 가능성이 높죠. 결국 트럼프의 철수 선언은 한국 핵무장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 반대를 스스로 제거한 셈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이 어떤 속도로 어떤 형태의 핵전력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문제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엔 결코 과거처럼 중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도, 경제력도, 국민적 지지도 갖췄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단뿐입니다. 트럼프의 철수 선언 이후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조차 인정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방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핵심 근거가 바로 한국의 방대한 방위산업 기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공급망을 주도하는 방산 수출국이죠. 맞아요. 한때 한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무기를 들여와 조립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폴란드와의 계약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했고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9개국에 수출돼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천궁2 미사일, L3 장거리 방공 체계까지 이제는 우리가 설계하고 생산하고 수출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봅시다. 이 정도 역량을 가진 나라가 왜 여전히 미국의 군사 틀 안에만 머물러야 할까요? 사실 지금의 한국 방산업은 단순히 군사 장비 생산이 아니라 전략적 영향력까지 포함하는 파워 인더스트리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공급한 계약은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니라 NATO 동부전선의 전력 균형을 한국이 결정짓는 구조로 바꿔놨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미국의 기술 이전에 의존하는 무기 생산이 많고 수출 제한이 심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약합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 개발, 생산, 수출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동맹국 입장에서도 훨씬 매력적인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비교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중국은 양적 생산 능력은 크지만 신뢰성 문제와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NATO, EU, 중동 선진군, 동남아 신흥국 모두가 안심하고 씁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대신 한국에 천궁2를 도입했고 호주는 미국산 자주포보다 K9을 선택했죠. 이게 바로 한국 방산업의 신뢰 자본입니다. 기술력뿐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한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할 때 상대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입니다. 이것이 미국, 프랑스, 중국과 확실히 다른 점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방위산업과 민간 산업의 시너지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항공우주 기술이 방산 분야와 융합되면서 경쟁력을 폭발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반도체와 한화의 방산 기술이 결합된 AESA 레이더는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의 철수 선언이 한국 방산업에는 오히려 호재라고 봅니다.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면 한국은 무기 개발과 수출에 있어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경제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주도권 확보와 직결됩니다. 방산 수출은 곧 외교 레버리지입니다. 무기를 공급하면 그 나라의 군사 운용, 훈련, 정비, 보급 체계까지 한국식으로 맞춰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국가는 정치 군사적으로 한국과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사우디 등은 이미 한국산 무기에 맞춘 군사 운용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 무기 네트워크는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전략 환경을 재편할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보호해야 하는 약한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무기 공급국이자 전략 환경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자 국가입니다. 트럼프의 결정은 이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계기에 불과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선언이 나온 직후 한국 외교부는 곧바로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그 핵심은 기존의 한미 중심 동맹 구조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전략 파트너십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었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 외교 다중화 전략을 준비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첫 대상이 바로 유럽의 NATO 국가들이었죠.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이미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군사 협력 기반을 다졌고, 여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까지 합류하면서 북유럽, 동유럽 방산 네트워크가 탄생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네트워크가 미국 무기 체계와 병행 운용되는 게 아니라 점점 한국식 운용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 한국이 그 국가들의 군사훈련, 정비, 탄약 보급 체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이 나라들은 방위 분야에서 한국과 전략적으로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기를 통한 외교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중동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한국과의 방산 에너지 패키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사우디는 천궁2 도입을 확정했고, UAE는 장기적으로 KI의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미국이 발을 뺀 틈을 한국이 정확하게 메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전략이 단기간에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한국에 대한 신뢰입니다. 한국은 동맹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무기를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파트너 국가들이 안심할 수 있죠. 반면 미국이나 중국은 무기 판매를 지렛대로 정치적 양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폴란드에 무기를 팔 때 러시아 견제 전략을 전제로 조건을 붙였지만, 한국은 단지 방위력 강화라는 실질적 목적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파트너 국가들로 하여금 한국을 장기적 동맹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아시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KSS 3잠수함 공동 개발이 재개됐고, 필리핀은 한국산 함정과 미사일을 기반으로 해양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공급을 넘어 작전 유지 훈련 산업 협력을 포함하는 종합 안보 패키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방산 수출 확대를 시도했지만 가격, 성능, 기술 이전 조건에서 한국과 경쟁이 안 됐습니다. 중국은 값싼 무기를 내세웠지만 정치적 신뢰 부족과 품질 문제로 선진국 시장에서는 철저히 배제됐죠. 결과적으로 중간 가격, 최고 품질,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한국 무기가 국제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체 동맹망은 단순한 방위산업 협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사이버 보안, 우주 개발까지 포괄하는 종합전략 동맹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폴란드와는 K2 전차 계약 이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이 이어졌고, UAE와는 군사 계약이 수소에너지 위성 프로젝트로 연결됐습니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선언은 미국 중심의 단일 동맹 구조를 깨고 한국 중심의 다중 동맹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이 구조가 자리 잡으면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중 어느 한쪽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 전략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장기적으로 동북아 세력 균형을 한국 주도로 재편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이런 네트워크가 완성되면 한국은 군사,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선택을 받는 국가가 될 겁니다. 미국이 발을 빼도, 일본이 견제해도, 중국이 압박해도 한국은 이미 다른 길과 다른 동맹을 확보한 상태니까요. 이게 바로 이번 사태가 가져온 가장 큰 전략적 수확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선언이 발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서울은 놀라운 역습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핵심 기술 수출 제한이었죠. 이재명 정부는 곧바로 미국에 공급하던 차세대 잠수드론용 고성능 에너지 저장 배터리, 장거리 UAV 전용 전자광학 센서, 군사용 반도체의 신규 수출 허가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는 미국 군수산업계에 사실상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해군 무인잠 수정 프로그램과 장거리 드론 작전은
한국 부품 의존도가 60%를 넘는데 대체 공급처를 찾으려면 최소 3에서 5년이 걸린다는 보고가 곧바로 미 의회에 전달됐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왜 하필 배터리, 센서, 반도체였을까요? 제 생각엔 이건 한국이 전략적 목줄을 정확히 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는 외형은 자국산이지만 심장부에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미 해군의 최신형 장보고급 변형 무인잠 수정에는 한국산 리튬황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라 고심도 장기 잠항을 가능하게 하는 게임 체인저죠. 미국이 자체 개발을 시도했지만 안전성과 출력에서 한국 제품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UAV의 핵심인 전자광학 센서도 상황이 같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이 센서는 해상 지상 공중을 통합 감시할 수 있는 다중 스펙트럼 기능을 갖추고 있어 미군이 중동과 아시아에서 운용하는 감시망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공급을 끊는다는 건 미국의 눈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군사용 반도체는 더 치명적이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만든 저전력 고내 구성 칩은 미사일 유도 장치와 전투기 레이더 시스템의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 F-35의 일부 모듈조차 정상 작동이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이 군사력으로 압박하려다 오히려 공급망에서 발목이 잡힌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조치가 단순 보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를 위한 수출 정책 재검토라고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이 메시지를 정확히 해석했죠.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면 우리는 당신들의 군사 산업 생태계를 멈출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건 국제무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 일본이 과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를 한국에 수출 제한했을 때 우리는 불과 2년 만에 국산화를 이뤄내고 오히려 일본 시장을 역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 공급자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맞아요. 차이점은 일본의 조치는 실패했지만 한국의 조치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체 공급망을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그동안 군사작전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단순한 경제 타격이 아니라 전략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 공급망의 설계자라는 인식이 퍼지는 겁니다. 앞으로 방산 첨단 기술 계약에서 한국의 발언권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역공은 미국의 압박을 협상용 무릎 꿇기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판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제는 미국이 먼저 한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 됐죠. 동맹 구조가 심리적으로도 역전된 겁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외교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전략 무기라고 봅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심지어 유럽 강국들까지도 한국의 핵심 기술에 의존하는 분야가 있으니까요. 이런 카드가 있다는 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전략 독립국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선언과 그 이후 한국의 일련의 대응은 국제 여론전에서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한국이 안보 위기에 처했다는 프레임을 확산시키려 했지만 불과 몇 주 만에 국제 언론의 톤이 완전히 바뀌었죠. CNN과 BBC, 독일의 슈피겔, 프랑스의 르몽드는 한 목소리로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저는 특히 유럽 언론의 반응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여준 침착함과 전략적 대응을 교과서적인 위기 관리로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국방 전문가들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은 한국이라고까지 말했죠. 이건 단순히 군사력 문제가 아니라 외교와 산업이 결합된 국가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아시아 내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지만 이번 사건 이후 한국을 제3의 선택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한국처럼 자주성과 동맹을 동시에 유지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일본과 중국의 대응이 오히려 한국의 이미지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일본은 시게루 이시바 총리가 연일 한국의 방위 공백 운운하며 불안을 조성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발언이 근거 없는 이협 과장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 억지력 논의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나 라는 의문이 제기됐죠. 이건 국제 여론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 방어적으로 보이느냐가 판세를 가르거든요. 한국은 이번에 단 한 번도 방어적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주권을 지킬 수 있다. 같은 확신의 언어만 썼죠. 반면 일본과 중국은 위기감을 드러내며 부정적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리적 우위는 한국이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SNS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한국의 대응을 찬양하는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은 동남아와 유럽에서 비라이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죠. 이건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론 우위가 실제 외교에 어떤 효과를 줄까요? 제 생각엔 첫째로 협상력 강화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신뢰받는 파트너 이미지를 확보하면 무기 수출이든 FTA든 모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억지력 강화입니다. 여론이 한국 편일수록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려는 시도는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호주가 최근 방산 에너지 협상을 한국과 빠르게 진행한 배경에는 한국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미지를 굳힌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번 사건으로 동맹을 협박하는 국가라는 인식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일본과 중국은 한국에 대한 대중 이미지 경쟁에서 한참 뒤처졌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군사 외교 사건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의 승리입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동요하지 않고 실질적 대응과 전략적 메시지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건 수십 년 쌓아온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을 토대로 한 자신감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국제 여론전에서의 승리가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이기를 관리하는 방식이 곧 국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대에 이번 사례는 한국이 그 기준을 새롭게 정의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선언 이후 워싱턴 내부에서 균열이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백악관이 단결된 메시지를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국방부, 국무부, 의회, 그리고 군수산업계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충돌하고 있었죠. 특히 의회 청문회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까지 이 결정은 미국의 전략적 자해라고 비판한 장면이 국제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네, 그건 미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트럼프가 동맹을 협박해 얻을 건 거의 없고 잃을 건 너무 많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상원 군사위원회의 한 의원은 한국 없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성립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트럼프의 체면에 큰 타격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군수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했죠. 왜냐하면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첨단 부품과 기술 공급망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한국과의 군사 협력이 약화되면 그 피해는 곧바로 미 방산업체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같은 대기업들의 주가가 발표 직후 급락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 국방부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펜타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해군의 서태평양 작전에서 절대 대체 불가한 전진 기지입니다. 한국의 군사기지와 정보망 없이는 일본과 관만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기 어렵죠. 그런데 트럼프의 결정은 이 전진기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니
군 수뇌부가 반발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게다가 CIA와 NSA 같은 정보기관들도 긴장했습니다.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접경 지역 감시에 있어서 최고의 정보 허브였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동해, 서해를 통한 전자, 신호 정보 수집망은 미국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전략 자산이었죠. 그런데 미군 철수로 이 네트워크가 흔들리면 정보 수집 능력에 큰 공백이 생깁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의회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트럼프에게 이 결정이 혹시 한국을 압박하려는 단기 협상용인가 아니면 진짜 철수 의지가 있는 건가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을 때 트럼프가 확실하게 답하지 못했던 겁니다. 애매한 답변은 내부 불신을 더 키웠고 언론은 이를 백악관과 군 수뇌부 간의 심각한 불협화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미국 내부의 이런 분열이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 생각에는 첫째로 미국의 대외 전략 결정이 더 이상 일관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둘째로 한국이 미국의 혼란을 활용해 외교적 군사적 자율성을 확대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런 내부 균열은 국제사회에도 신호를 줍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안정적인 안보 제공자가 아니다 라는 인식이 퍼지면 중견국과 신흥국들은 대체 파트너를 찾게 됩니다. 그 대안 중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한국이 되는 거죠. 방산, 기술, 외교 신뢰도에서 모두 입증된 나라니까요.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 발표 이후 유럽과 중동의 몇몇 국가는 미국과의 기존 무기 계약을 재검토하면서 한국과의 협상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안보 파트너십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입니다. 미국 내부 분열이 이런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셈이죠. 결국 트럼프의 결정은 미국 내부에서 정치적 갈등을 폭발시켰고 그 틈을 한국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정치 구조상 동맹 정책에 대한 이런 불일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서 자율성과 영향력을 동시에 키워갈 수 있겠죠. 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미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내부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잡는 데 있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선언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미군 한 부대가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력 구도가 재편되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특히 한국이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일본과 중국의 계산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처음엔 한국의 안보 공백을 기정사실화하며 시게로 이시바 총리가 동북아의 방위축은 일본이라고 선언했죠.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됐습니다. 한국이 곧바로 전시작전권 완전 이양을 선언하고 KDDX 구축함, KF-21 전투기, 장보고 3잠수함 전력을 전진 배치하자 일본 언론조차 한국의 독자 방위망은 일본을 능가한다 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이 가장 충격받은 건 속도였을 겁니다. 일본은 군사 장비 하나를 전력화하는 데 10년씩 걸리지만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끝낸 무기 체계를 가동했죠. 예를 들어 KF-21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FX보다 최소 5년 앞서 초기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이건 동북아 공중 우세의 축이 한국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군 철수를 환영하는 듯했지만 한국이 SLBM 전력과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를 공개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10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한반도는 중국의 전략 지도에서 이협 1순위로 올라갔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보죠. 왜 이런 변화가 미국이 아닌 한국 주도로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한국이 이미 군사적 자립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둘째, 경제 외교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과 중국의 견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레버리지를 보유했다는 점입니다.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려 했지만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일본보다 훨씬 우위에 서 있습니다.
중국은 무역 보복을 시도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한국은 아세안, 인도, 중동과의 교역 비중을 높여 중국 의존도를 줄여놨습니다. 결국 일본과 중국이 경제 압박으로 한국을 흔들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국제 군사 협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엔 동북아 안보의 중심이 미일 동맹이었지만 이제는 한미 유럽 연계 구도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과 방산 정보 협력을 확대하면서 일본 없이도 강력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죠. 이건 러시아에도 함의를 줍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일본보다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했는데 이제 한국이 유럽과 직결되는 방위망의 일부가 되면서 러시아도 전략적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한국이 북극 항로 개발과 군수물자 수송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번 변화가 단순히 군사력 균형만 바꾼 게 아니라 심리적 균형까지 바꿨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그동안 한국을 미국의 보호국으로 간주하며 전략을 짰지만 이제는 독립적 강대국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 이건 협상 테이블에서의 발언권과 협상 조건에 직결됩니다. 결국 동북아의 판도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군 철수, 한국의 즉각적 전력 강화, 일본 중국의 전략 혼란, 한국 주도의 새로운 균형 형성. 이 변화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10에서 20년간 동북아 안보 구조를 규정할 장기 트렌드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균형추가 아니라 기울기를 조정하는 손이 될 것입니다. 동북아의 모든 주요 세력이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대응하게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선언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한국은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독자적 전략 억제 교리, SRDP, 스트러티직 리퍼블릭 디테런스 프린서펠의 공식 채택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선언했을 때 국회 본회의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SRDP의 핵심은 세 가지죠. 첫째, 독자 핵미사일 전력 구축. 둘째, 전시작전권과 지휘권 완전 자립. 셋째,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통한 외교적 억지력 강화. 이 세 축이 합쳐지면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의 전략 우산 없이도 중국, 북한,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축인 독자 전력 부분에서 한국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SLBM 전력은 장보고 선배치2 잠수함에서 운용되고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 HN-20K는 실전 배치 직전 단계입니다. L3장거리 방공체계와 천궁2 중거리 방공망이 결합되면 한반도 전역을 360도 완벽 방어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 한국형 전략 핵무기 개발 로드맵이 공개됐습니다. 공식 명칭은 밝히지 않았지만 소형화된 전술핵 탄두와 장거리 운반 수단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본과 중국이 절대적으로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은 자국 헌법상 핵무장의 제약이 있고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가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축, 전시작전권과 지휘권 자립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전시작전을 통제했지만 SRDP 체제에서는 한국 합참이 독자적으로 모든 작전을 계획 수행합니다. 미군이 지원하더라도 보조 역할로 한정되는 구조죠. 이건 군사주권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축이 더 흥미롭습니다. 다자 안보 네트워크 말입니다. SRDP 하에서 한국은 NATO와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아세안 주요국 호주 인도와 군사훈련을 정례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중국이나 북한이 도발해도 국제사회가 즉각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군사연대가 아니라 전략 외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공급하는 동시에 유럽 방공망이 L3을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완료되면 유럽과 한반도의 방위 체계가 사실상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셈이죠.
SRDP의 채택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일부 언론은 한국이 동북아의 프랑스가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프랑스가 NATO 일원으로 남아있으면서도 독자 핵전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한국도 동맹 관계를 유지하되 핵심 억지력은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일본과 중국은 왜 이렇게 SRDP에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제 생각엔 SRDP가 단순히 군사적 변화가 아니라 동북아 패권의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최우방이라는 지위를 통해 안보 이익을 얻었지만 한국이 독자 억지력을 갖추면 미국의 시선이 한국 쪽으로 더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견제하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한다고 생각했지만 SRDP 이후에 한국은 미군 없이도 중국에 맞설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게다가 한국의 무기 체계는 중국의 방어망을 우회 무력화할 수 있는 설계 철학을 갖추고 있죠. 결국 SRDP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외부 충격에서 탄생한 한국판 전략 독립 선언문입니다. 이 교리는 단순히 군사 지침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이 어떤 위치에서 세계와 마주할지를 규정하는 국가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SRDP가 완전히 정착되면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설계하는 행위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한수가 어떻게 한국의 100년 먹거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SRDP가 발표되면서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미국이 수십 년간 한국에 행사해온 보이지 않는 거부권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한국의 무기 개발, 해외 군사 협력, 심지어 외교 정책까지 사실상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던 적이 많았죠. 예를 들어 1990년대 KF-X 전투기 개발 때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사업을 지연시켰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맞아요. 또 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정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면 미국은 한반도 안정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죠. 하지만 SRDP 이후에는 이런 제약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독자 억지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중동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조건을 달았지만 이제는 그런 사전 승인 절차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장기방산 에너지 패키지 협정이 미국의 개입 없이 전격 체결된 게 그 상징적인 사례죠. 그렇죠. 사우디 계약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와의 KSS-3 잠수함 공동개발 체계, 필리핀의 장거리 해안방어 체계 도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이 중국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속도를 늦추려 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할 명분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순간부터 한국은 모든 전략 선택에 대해 주권 100%를 행사할 권리를 얻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미국이 정말 이 권력을 완전히 내려놓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제 생각엔 미국은 여전히 방산계약, 정보협력, 금융 네트워크 등을 통해 한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겠지만 예전처럼 절대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최근 미의회 군사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한국이 유럽, 중동, 동남아와의 군사협력을 급속히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죠. 하지만 이건 이미 늦은 반응입니다. 한국은 SRDP를 통해 법적 전략적 근거를 갖췄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막으려면 노골적인 압박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겁니다. 일본과 중국도 이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을 통해 한국의 전략적 결정을 간접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반대하면 미국이 대신 나서서 한국의 무기 수출이나 군사 협력을 늦추는 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경로가 차단되니 일본은 직접적으로 한국과 맞서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통해 한국의 대중,
대중, 군사 협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SRDP 이후 한국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에서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과의 합동훈련, 베트남과의 방산협력 논의가 그 예죠. 결국 미국의 거부권 상실은 단순한 제약 해제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전략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필요하다면 유럽, 중동, 아시아 어디든 전략 무기를 수출하고 군사 협정을 체결하며 국제 안보 구조를 재설계하는 행위자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나쁘지만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한국을 통해 우방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우회 전략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전제는 미국이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고 예전처럼 허락을 전제로 한 관계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변화는 동맹의 위기가 아니라 동맹의 재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허락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첫 시대가 열린 것이고, 그건 동북아와 전 세계 전략 환경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SRDP 발표와 미국의 거부권 상실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국제 언론은 이를 21세기판 전략 도미노라고 불렀죠. 특히 동맹 구조에 불만을 품고 있던 국가들이 한국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핵심 안보 의사결정은 독립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을 한국이 성공적으로 증명했다고 본 겁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일어난 곳은 유럽이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같은 NATO 동부전선 국가들이 한국과의 군사방산 협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미국 중심 NATO 체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과 직접 무기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미국의 절대적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뿐 아니라 중동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는 미국의 정치적 조건부 군사 지원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건 없는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약속했죠. 결과적으로 사우디는 천궁2, UAE는 KF-21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선택하면서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동남아시아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보였다는 겁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방산 해양안보 모델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한필 해군 합동훈련을 확대하고 말레이시아는 KIFA-50 전투기 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모든 과정에 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을까요? 제 생각엔 첫째로 한국이 보여준 독립성과 동맹의 병행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이 경제기술 군사력을 모두 갖춘 드문 사례라는 점이죠. 셋째,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정치적 굴레를 씌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와 확실히 다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 같은 나라들이 한국의 해양감시 레이더, K2 전차, 경공격기 FA-50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중국, 러시아 무기를 쓰다 정치적 리스크를 겪었기 때문에 신뢰성과 품질이 검증된 한국산 무기의 매력을 느끼고 있죠. 이 도미노 현상은 미국에도 복잡한 신호를 보냅니다. 동맹국들이 한국과 직접 협력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글로벌 무기 시장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의 군사 외교 전략이 재조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일본과 중국도 이 흐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유일의 미국 핵심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잃을까 우려하고 중국은 한국의 영향력이 아세안과 중동까지 확장되는 걸 견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미국이 자초한 결과라는 겁니다. 미군 철수 선언과 한국의 대응이 없었다면 이런 도미노는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 현상은 단순한 무기 수출 확장이 아니라 국제 안보 질서의 재편입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새로운 동맹 모델을 설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한국식 전략 독립을 시도할 것이고, 이는 세계 군사의 외교 구도를 한국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힘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단발적인 흐름이 아니라 장기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네트워크를 공고히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동북아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 허브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도미노의 최종 단계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선언에서 시작된 일련의 변화가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미군이 떠나면 한국 안보는 무너진다는 식의 주장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한국이 미군 없이도 안보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 전략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 동맹을 선택하고 설계하는 설계자 국가가 됐습니다. SRDP 전략, 독자 무기 체계,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 그리고 다자 외교 구조까지 모든 분야에서 자립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이게 제2의 건국에 버금가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 표현에 동의합니다. 특히 이번 과정을 통해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자산은 심리적 독립입니다. 예전에는 군사의 외교 문제에서 늘 미국이 뭐라고 할까를 먼저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국익에 맞는가가 첫 번째 기준이 됐습니다. 이건 국가 운영 철학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변화는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안보가 더 이상 특정 진영의 독점 이슈가 아니게 되었고, 국민 다수가 자주 국방과 전략 독립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한국은 미군 없이도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응답이 70%를 넘는 건 과거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였죠. 저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세대 간 인식 차이의 변화입니다. 과거 4070대 세대는 미국 동맹 없이는 안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그 세대에서도 전략적 독립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향후 2030년간 안보 정책 방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겁니다. 국제적으로도 변화가 분명합니다. 동남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까지 한국식 모델을 참고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단순히 판매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 국가의 군사, 산업, 외교 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형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미국이 하던 역할을 한국이 이어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이 모든 성과가 앞으로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방산이 기술 경쟁력에서 계속 세계 최상위를 유지할 것. 둘째,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 셋째, 국내적으로도 안보의 경제 외교의 균형을 유지하며 국민적 합의를 지속할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익에 따라 신속하게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수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이번 사태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미군 철수 선언이 던진 충격은 한국을 시험하려는 도전이었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기회로 바꾸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기회를 어떻게 장기적인 국가 비전으로 연결할지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은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국제안보 경제 질서를 설계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한 그 누구도 한국을 종속 변수로 취급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네, 이건 단순한 외교의 군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국가가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깨고 스스로를 재정의하며 세계 질서 속에서 위치를 바꿔놓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